인류 역사상 최악 중 최악의 사고 두 개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꼽으실 겁니다. 인류 탄생 이래 현재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사고가 있었음에도 이 사고들을 꼽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후유증 때문일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규모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원자력 사고에 국제원자력 사건 등급을 부여합니다. 기기 고장과 같은 단순한 사고는 1등급, 한 국가 이외에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능 유출 사고는 7등급을 부여하죠. 당연히 위에서 언급한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는 가장 높은 7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만큼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가 막대하다는 반증인데요. IAEA에 따르면 체르노빌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능의 양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400배에 달했고 2006년 유엔 체르노빌 포럼이 사고 20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한 직접 사망자는 4,000명이며 그중 50명이 사고 한 달 내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숨졌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는 사고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죠. 피폭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지상 1km 높이까지 치솟은 낙진이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대에 떨어졌고 원전에서 3km 떨어진 도시 프리피아티는 모든 주민 5만 명을 강제로 피난시켜 지금까지도 유령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으로 발생한 거대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폭발시켰습니다. 역사상 최악으로 불리는 방사능 유출을 동반했죠. 원전 폭발로 흘러내린 방사능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됐고 주변 수백 킬로미터 해역은 죽음의 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전소 폭발로 해결료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원전의 핵심은 해결료를 수조에 가둔 후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수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이 해결료는 어마어마한 양의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항상 물에 잠겨 있어야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 사고로 그대로 노출되어 버렸죠. 일본 정부는 자체 해결료 온도가 치솟아 또 다른 방사능 물질을 유출시킬까 염려되어 엄청난 양의 물을 부어 냉각시키다 결국 이를 해양으로 방출했습니다. 사실 전기를 생산하는 경제성 측면에서 보자면 원자력의 출력은 가히 안드로메다급으로 높습니다.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1g의 우라늄이 핵분열을 통해 만드는 에너지는 석유 1439리터 또는 석탄 9톤의 에너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원자력은 불, 전기에 이은 제3의 불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죠. 큰 힘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고 하듯 원자력은 거대한 효율성만큼이나 한번 사고가 터졌을 때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남은 사용 후 해결료라든지 핵무기로 전용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겨나면서 아예 원자력을 포기하고 대체 에너지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되지만 원자력만큼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큰 환경 문제가 동반되는데요.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전체 전력의 3분의 2가 화력발전으로 나머지 3분의 1을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의 숫자와 원자력 발전소의 숫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원전을 포기하고 현재 전력을 유지하려면 화력발전소를 최소 10곳을 더 지어야 한다고 하죠. 프랑스의 경우 국가전력의 약 70%를 원전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하니 한 국가의 주권과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한 국가가 자신의 에너지 주권을 한국에게 독점시켰습니다. 체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핵폭탄을 인류사에 등장시킨 원자폭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라늄의 중성자를 충돌시켜 핵분열 반응을 유도하는 것인데 일정한 조건에서 연속적인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면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주지하다시피 1g의 우라늄이 완전 분열했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석유 1439리터 또는 석탄 9톤을 동시에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자력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기가 될 수도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면 원자폭탄이 되는 것이고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 연쇄 반응 속도를 조절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원자력 발전이 되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 원전 시장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완전히 장악한 상황입니다. 그중 러시아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13개국에서 건설 중인 수출 원전 34기 중 러시아는 23기로 68%를 차지했고 한국 4기, 중국 4기, 프랑스 3기 등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독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체코에서 최대 40조 원에 이르는 원전 사업을 수주했으니까요.
지난 7월 18일 한국은 원전 수출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유럽 한복판 체코에서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향후 체코가 추가로 원전 2기를 짓기로 확정하는 경우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했기 때문에 확정 2기, 계획 2기까지 총 4기에 약 4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공개 입찰 개시 전까지는 러시아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는데, 왜냐하면 그간 많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제공하는 대규모 차관의 유혹당해 러시아에게 원전 사업을 맡겨왔으니까요. 하지만 체코는 이 사업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러시아의 로사톰과 중국의 CGN을 입찰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 프랑스의 프랑스전력공사,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3파전으로 출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측이 체코 전력공사 직원을 통해 입찰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는 사실이 발각됐으니까요. 이에 체코 정부는 안보평가를 통과한 공급사에 한해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며 안보평가를 실시했고, 당연히 러시아가 탈락됐습니다. 여기에 올 1월 웨스팅하우스가 자격미달로 탈락하며 한국과 프랑스의 대결로 압축됐는데, 양국이 제출한 최종 입찰서를 3달간 꼼꼼히 검토해 결국 한국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미국과 프랑스와 정면 대결을 펼친 끝에 승리했는데요. 원래 이 사업은 약 10조 원 규모의 원전 1기로 추진됐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AI와 데이터 센터 확대, 탄소 중립에 따른 화석연료 퇴출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체코 정부는 기존 계획을 원전 4기까지 확대했죠. 당시 체코 총리는 에너지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신규 원전 1기로는 충분하지 않게 됐다며, 원전은 합리적 가격으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는 열쇠라며 확대 배경을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는 2050년까지 전력 소비가 최대 66%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미리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갖추기로 한 겁니다. 이 사업은 기존 원전을 운영 중인 두코바니와 테물린 지역에 원전을 2기씩 추가하는 사업으로 1000메가와트급 총 4기가 추가됩니다. 우선 두코바니의 2기는 확정이 됐고, 테물린에 대해서는 향후 건설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는데, 만약 확정되면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 기당 약 12조 원 규모, 총 40조 원을 웃도는 초대형 계약이 된 것이죠. 사실 러시아와 중국이 탈락하면서 수주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우려가 공존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돌아섰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원전을 폐기한다면서 수출을 한다니 표리부동 아니냐, 국내용과 수출용이 다른 원전이냐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됐었죠.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프랑스의 야비함이 돋보였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56개의 원전을 운용하는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원전을 운용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유럽 바깥에서만 원전을 운용하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EU와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동맹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킴으로써 체코를 압박했고, 막판에는 프랑스가 EU 차원의 영향력을 발휘해 체코 국민의 75%가 EDF를 지지한다는 거짓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40조 원은 한국에게 떨어졌죠. 사실 일각에서 저가 수주다, 덤핑 수주다 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체코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기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으니까요. 이는 프랑스 언론에서도 지적한 문제입니다. 발표 하루 뒤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노력도 체코의 선택을 바꾸지 못했다고 짚었는데, 체코 국영전력회사 측은 한수원은 전체 프로젝트 일정은 물론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보증을 제공했다고 했죠. 국민 세금으로 완전을 건설하는 체코 입장에서 공기는 물론 비용까지 보증한 한국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는 의미. 실제 현재 EDF가 건설했거나 현재 건설 중인 원전공사가 모두 늦어졌습니다. 영국 남서부 서밋시주에 짓는 힌클리 포인트시 원전의 경우 준공일자가 2027년보다 3년 늦춰지면서 19조 원의 손해를 입었고, 핀란드에서 건설 중인 올킬로토 3호는 2009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무려 13년 늦게 가동을 시작했죠. 이에 핀란드는 완공 차질에 대해 국제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결국 핀란드에 4억 5천만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2007년부터 짓기 시작한 플라방빌 원전은 아직도 완공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렇듯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납기 문제가 한국에게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사막이라는 지리적인 약점과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에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을 일정대로 건설하면서 전세계 원전업계에서 온타임 원버짓 능력을 인정받았죠.
사실 한수원은 다른 경쟁자들에 밀려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체코 원전 사업 계획이 공표된 직후부터 꾸준히 수주를 위한 물밑 활동을 벌여왔는데, 대표적으로 두코바니 인근의 트레비치 아이스하키 팀을 후원하고 코로나 사태 때는 이 지역에 국산 마스크 45만 개를 기부하는 등 저변부터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죠. 이런 활동 덕분에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에 밀려 경쟁력이 거의 없었던 한수원이 갑자기 가장 경쟁력 있는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한국은 15년 만에 체코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원전을 수주했습니다. 아직 두 개에 대해서는 건설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결정만 된다면 당연히 한국이 짓게 될 겁니다. 한국의 원전 수주 뉴스가 체코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더 자주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